전망이 좋은 방.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 일부. 제6장. 아서 비브 목사. 커스버트 이거 목사. 에머슨 씨. 조지 에머슨 씨. 엘리너 레빗이 양. 샬럿 바틀리 양. 루시 허니처치 양이 마차를 타고 경치를 구경하러 나간다. 이탈리아인들이 그들을 몰고 간다. 그 기억에 남는 날, 그들을 피에솔레로 데려간 사람은 파에톤이었다. 그는 무책임하고 열정적인 청년으로 주인의 말을 돌 언덕 위로 마구잡이로 몰고 올라갔다. BBC는 그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신앙의 시대도 의심의 시대도 그에게는 닿지 않았다. 그는 토스카나에서 마차를 몰고 다니는 파에톤이었다. 그리고 그가 길에서 데리러 가도 좋다고 허락한 사람도 페르세포네였다. 그녀는 자신의 여동생이었다. 키가 크고 날씬하며 창백한 페르세포네는 샘물을 타고 어머니의 오두막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여전히 낯선 햇빛을 가리고 있었다. 이것이는 그녀에게 반대하며 여기가 쇠기의 얇은 면이고 남의 말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녀들이 중재했고 이것이 매우 큰 은혜라는 것이 분명해지자 여신은 신 옆에 말을 탈 수 있었다. 파에토는 즉시 그녀의 머리 위로 왼쪽 고삐를 넘겨 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마차를 몰 수 있게 했다.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말에게 등을 돌리고 앉아있던 이것이는 그 무례한 행동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루시와 대화를 이어갔다. 마차에 탄 다른 두 사람은 늙은 에머슨 씨와 레빗이 양이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BBC가 이거 시어 상의도 없이 마차의 규모를 2배로 늘린 것이다. 바틀릿 양과 레빗이 양은 오전 내내 사람들이 어떻게 앉을지 계획했지만 마차가 도착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정신을 잃고 말았다. 레빗이 양은 누시와 함께 탔고 바틀릿 양은 조지 에머슨과 BBC와 함께 마차 뒤를 따랐다. 불쌍한 사제에게는 파티카레가 이렇게 변하는 것이 힘겨운 일이었다. 르네상스풍 저택에서 차를 마시는 것조차 그가 명상이라도 한 적이 있었다면 이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루시와 바틀릿 양은 특유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고 BBC는 믿음직스럽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었다. 하지만 허름한 여성 작가이자 신의 눈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기자인 그들은 그의 소개로 어떤 저택에도 들어갈 수 없었다. 하얀 옷을 우아하게 차려입은 루시는 이 폭발적인 요소들 속에서 긴장한 듯 곳곳이 앉아 있었다. 그는 이것이에게는 주의를 기울이고 레빗이 양에게는 억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늙은 에머슨 씨를 조심조심 지켜보았다. 다행히도 그는 과식과 봄의 나른한 기운 덕분에 잠든 상태였다. 그녀는 이 원정을 운명의 장난으로 여겼다. 운명이 아니었다면 조지 에머슨을 성공적으로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노골적으로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루시는 그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고 그가 알고 있을 거라고 의심했기 때문에 거절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루시를 두렵게 했다. 진짜 사건은 무엇이었들로지아가 아니라 강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죽음을 보고 난폭하게 행동하는 것은 용서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야기에서 침묵으로 침묵에서 동정으로 넘어가는 것은 논란, 감정에서 비롯된 잘못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의 오류입니다. 그녀는 그들이 어둠 속의 시냇물을 함께 응시하고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집으로 향하게 한 공통된 충동에는 정말 비난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미미했습니다. 그녀는 토레델가요로 가는 일행과 거의 합류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조지를 피할 때마다 다시 그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제 사촌과 두 성직자를 통해 작용하는 천상의 아이러니 때문에
그와 함께 언덕을 통과하는 이 원정을 마치기 전까지는 피렌체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것이는 그녀와 정중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의 작은 다툼은 끝났습니다. 허니처치 선생님, 여행을 가시는 겁니까? 미술 전공 학생이시군요. 맙소사, 안 돼, 안 돼. 아마도 인간 본성을 연구하는 학생으로서 라비시 씨가 끼어들며 말했다. 저처럼요. 아니요. 저는 관광객으로 왔어요. 아, 정말요. 에이저 씨가 말했다. 정말요? 제가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주민들은 가끔 당신네 불쌍한 관광객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베네치아에서 피렌체로, 피렌체에서 로마로 짐꾸러미처럼 떠돌아다니면서 펜션이나 호텔에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베데커 외곽의 어떤 것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끝내고 다른 곳으로 떠나려는 유일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죠. 그 결과 그들은 마을, 강, 궁전을 댈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뒤섞어 버립니다. 영화 펀치에 나오는 미국인 여자애가 저기요. 아빠, 로마에서 뭘 봤어요? 라고 묻죠. 그러면 아빠가 로마가 우리가 노란 개를 봤던 곳이었나 봐요. 라고 대답하는 장면 아시죠? 여행이라니. 하하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의 신랄한 재치를 여러 번이나 방해하려 했던 라비시 양이 말했다. 앵글로색슨 관광객의 편협함과 피상성은 그야말로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맞아요. 자, 플로렌스의 영국 식민지, 헌의 처치 양규모는 상당하지만 물론 모두가 다 같은 것은 아니죠. 이곳에는 예를 들어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학생들입니다. 헬렌 레버스톡 부인은 지금 프라 안젤리코를 보러 바쁘시네요. 제가 그녀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왼쪽에 있는 그녀의 별장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서 있어야만 볼 수 있어요. 아니, 서 있지 마세요. 넘어질 거예요. 그녀는 그 두꺼운 울타리를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는 완벽한 고요함입니다.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비평가들은 그녀의 정원이 데카메론의 무대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다른 흥미를 더하지 않나요? 정말 그래요. 라비시 왕이 소리쳤다. 말해보세요. 그 경이로운 일곱째 날 장면을 어디에 배치한 거죠? 하지만 이것이는 허니처치 양에게 오른쪽에 뭔가 씨가 살고 있다고 아주 희귀한 미국린이라고 그리고 다른 누군가 씨는 언덕 아래쪽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세의 오솔길 시리즈에 있는 그녀의 논문들을 아마 알고 계시겠죠? 그는 제미스투스 플래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 아름다운 정원에서 차를 마시다 보면 담장 너머로 전차가 덮고 먼지투성이에 머리가 나쁜 관광객들을 태운 새 길을 끽끽거리며 따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은 1시간 안에 피에솔레에 돌아다닐 테니 그곳에 가봤다고 말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저는, 저는 그들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것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지 생각합니다. 이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상자 위의 두 인물은 서로에게 수치스러운 장난을 치고 있었다. 루시는 부러움을 터뜨렸다. 그들이 나쁜 짓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기분 좋은 일이었다. 아마도 그들은 이 탐험을 즐기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마차는 고통스러운 진동을 느끼며 피에솔레 광장을 지나 세티냐노 길로 들어섰다. 피아노, 피아노. 이것씨는 우아하게 손을 머리 위로 흔들며 말했다. 바베네, 시뇨레, 바베네. 파벤의 마부는 노래를 부르며 다시 말을 채찍질했다. 이제 이거 시와 레비시 양은 알레시오 발도 미네티를 두고 서로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는 르네상스의 원동력인가? 아니면 르네상스의 한 현상인가? 다른 마차는 뒤에 남겨졌다. 속도가 빨라지자 에머슨 씨의 크고 졸린 몸이 마치 기계처럼 규칙적으로 목사에게로 들이밀렸다. 피아노, 피아노. 그는 루시를 향해 순교자의 눈빛으로 말했다.
갑자기 몸이 휙 돌아누워 화가 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얼마 전부터 페르세포네에게 키스하려고 애쓰던 파에톤이 드디어 성공한 것이다. 작은 소동이 벌어졌는데 바틀릿 양이 나중에 말했듯이 매우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말들은 멈춰섰고 연인들은 얽힌 얽힘을 풀라는 명령을 받았고 소녀는 술잔을 내려야 했고 소녀는 즉시 내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내 여동생이에요. 그는 불쌍한 눈으로 그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것씨는 그에게 거짓말쟁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파에토는 고발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태도 때문에 고개를 숙였다. 이때 멈칫하는 충격에 잠에서 깬 에머슨 씨는 연인들이 결코 헤어져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며 그들의 등을 두드려주며 동의를 표했다. 라비시 양은 그와 동맹을 맺고 싶지는 않았지만 보헤미안주의의 대의를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내버려 둘 거예요. 그녀가 소리쳤다. 하지만 감히 말하건대 지지는 거의 받지 못할 거예요. 평생 관습에 맞서 싸워왔잖아요. 이게 바로 제가 모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씨가 말했다. 그가 그런 짓을 시도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마치 국외 관광객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라비시 양이 말했다. 그녀의 열정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다. 다른 마차가 뒤에서 멈춰 섰고 현명한 BBC는 이 경고가 있은 뒤에 부부가 예의 바르게 행동하도록 하라고 소리쳤다.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 에머슨 씨는 목사에게 간청했다. 그는 목사를 전혀 존경하지 않았다. 우리가 행복을 그렇게 자주 발견해서 우연히 그 상자가 놓여 있을 때 꺼야 합니까? 연인들에게 끌려다니는 것, 왕이라도 우리를 부러워할 텐데 그들을 떼어놓는 것은 제가 아는 그 어떤 것보다 신성모독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바틀릿 양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군중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확고한 의지보다는 유창한 말솜씨를 가진 이것씨는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운전사에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탈리아어는 마치 깊은 목소리의 시냇물과 같았고 단조로움을 막기 위해 예상치 못한 폭포와 바위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이것이의 입에서 그것은 마치 산성 휘파람 소리를 내는 분수처럼 점점 더 높고 점점 더 빠르고 점점 더 날카롭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딸깍 소리를 내며 멈췄습니다. 시뇨리나 시연이 끝나자 남자가 루시에게 말했다. 왜 루시에게 호소해야 하는 걸까? 시뇨리나 페르세포네가 웅장한 콘트랄토 음조로 되뇌었다. 그녀는 다른 마차를 가리켰다. 왜? 두 소녀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페르세포네가 상자에서 내려왔다. 드디어 승리다. 이것씨는 마차가 다시 출발하자 두 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이건 승리가 아닙니다. 에머슨 씨가 말했다. 패배입니다. 행복했던 두 사람을 갈라놓았군요. 이것씨는 눈을 감았다. 에머슨 씨 옆에 앉아야 했지만 말을 걸지 않았다. 잠이 들어 기운이 난 노인은 따뜻하게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루시에게 자기 말에 동의하라고 명령했고 아들에게 큰 소리로 지지를 호소했다.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사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우리를 몰아가려고 협상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혼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라비시 씨는 얼굴을 찌푸렸다. 전형적인 영국인이라고 분류된 사람이 자기 본성에 맞게 말하는 건 참 힘든 일이죠. 그는 우리를 잘 운전하지 못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를 너무 심하게 흔들었어요. 그건 부인합니다. 잠든 것처럼 편안했어요. 아하, 지금 우리를 흔들고 있군요. 혹시 궁금해하세요? 우리를 조다내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신을 믿는다면 그 여자도 무서워했을 겁니다. 젊은이들을 해치는 건 안 됩니다.
로렌초 대 메디치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라비시 씨는 자증을 냈다. 물론입니다. 로렌초 일바니피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르비노 공작 로렌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키가 작아서 로렌치노라는 성을 가진 로렌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님은 아십니다. 어쩌면 아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시인 로렌초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가 쓴 시구가 있는데 어제 들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봄에 맞서 싸우지 마라. 이것 씨는 학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5월의 전쟁은 운명이 아니다. 그가 중얼거렸다. 5월과의 전쟁은 아니다라는 말이 맞는 뜻이겠지. 요점은 우리가 그것과 싸워왔다는 거야. 봐. 그는 저 멀리 아래 싹 트는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발다르노 산을 가리켰다. 봄이 80km나 왔는데 우리는 그 봄을 감상하러 온 거야. 자연의 봄과 인간의 봄이 다르다고 생각하니? 하지만 우리는 한쪽은 칭찬하고 다른 쪽은 부당하다고 비난하며 같은 법칙이 양쪽에 영원히 작용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도록 재촉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것 씨는 마차에 정지 신호를 보내고 일행을 언덕 위로 이끌었다. 테라스 계단과 안개 낀 올리브 나무로 가득한 거대한 원형 극장 같은 움푹 패인 곳이 그들과 피에솔레의 고지대 사이에 펼쳐져 있었고 길은 여전히 국리구비를 따라 평원의 우뚝 솟은 고지로 이어지고 있었다. 거의 500년 전 알레시오 발도비네티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경작되지 않고 축축하며 덤불과 간간이 나무로 뒤덮인 이고지였다. 부지런하고 다소 이름 없는 주인. 그는 아마도 사업을 염두에 두고 어쩌면 오르는 기쁨 때문에 그곳에 올라갔다. 그곳에 서서 그는 발다르노 산맥과 멀리 피렌체의 풍경을 보았는데 나중에는 그 풍경을 그의 작업에 그다지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정확히 어디에 서 있었던 걸까? 이게 이것이가 지금 풀고 싶어 하는 질문이었다. 그리고 성격상 문제가 있는 것에 끌리는 아비시 양은 똑같이 열광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레시오 발도비네티의 모습을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출발 전에 그 모습을 떠올렸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게다가 계곡의 안개는 탐험의 난이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일행은 풀뭉치에서 풀뭉치로 뛰어다녔다. 함께 지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은 욕망과 맞먹었다. 마침내 그들은 무리를 지었다. 루시는 바틀릿 양과 레빗이 양에게 매달렸고 에머슨 부부는 마부들과 힘겹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 돌아갔다. 한편 공통된 화제를 나눌 것으로 기대되었던 두 성직자는 서로에게 맡겨졌다. 두 나이 지긋한 부인은 곧 가면을 벗어 던졌다. 루시에게 너무나 익숙한 속삭임 속에서 그들은 알레시오 발도비네티가 아니라 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바틀릿 양은 조지 에머슨 씨에게 직업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는 철도라고 대답했다. 바틀릿 양은 그에게 물어본 것이 매우 후회스러웠다. 그렇게 끔찍한 대답일 줄은 몰랐다. 그랬다면 묻지 않았을 것이다. BBC는 화제를 교묘하게 돌렸고 루시는 그 젊은이가 자신의 질문에 크게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다. 도대체 왜 기차가? 라비시 씨가 헐떡이며 말했다. 아, 이제 난 죽었어. 당연히 기차였지. 그녀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꼭 남부의 진군 같아. 엘리너, 조용히 해. 활기 넘치는 친구에게 샬럿이 소리쳤다. 에머슨 부부가 들으시겠어. 못 멈춰. 내 멋대로 내버려둬 그 친구니. 엘리너, 괜찮아요. 루시가 끼어들었다. 에머슨 부부는 못 들으실 거예요. 설령 들으셔도 신경 쓰지 않으실 거고요. 라비시 양은 그 말에 기분이 상한 듯했다. 허니처치 양. 듣고 있어요. 그녀는 약간 짜증스럽게 말했다. 푸, 와, 이 나쁜 계집애, 물러가. 아, 루시, 넌 이거 씨랑 같이 있어야 해.
확실히 지금은 찾고 싶지도 찾을 수도 없어요. 이거 씨가 서운해 하실 거야. 너희 일행이잖아. 부탁이니 그냥 여기서 당신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아니요. 저도 동의해요. 라비시 씨가 말했다. 마치 학교 야유회 같잖아요. 남자애들이 여자애들과 헤어졌어요. 루시 양, 가세요. 선생님께서는 듣기에 걸맞지 않은 고상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소녀는 완강했다. 피렌체에서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면서 그녀는 무관심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마음이 편했다. 라비시 양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샬럿도 지금은 그랬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주목받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두 사람이 모두 그녀의 말에 짜증이 났고 그녀를 쫓아내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였다. 너무 피곤해요. 바틀릿 선생님이 말했다. 아, 프레디랑 엄마도 여기 계셨으면 좋겠어요. 바틀린 양과의 이타심은 그녀에게서 열정의 감정을 완전히 빼앗아 갔다. 루시는 풍경을 보지도 않았다. 로마에서 무사히 돌아가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즐길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럼 앉아요. 라비시 씨가 말했다. 제 성변지명을 보세요. 그녀는 싱긋 웃으며 관광객의 몸을 축축한 풀밭이나 차가운 대리석 계단으로부터 보호하는 사각형 모양의 방수포 두 장을 꺼냈다. 그녀는 한 장에 앉았고 다른 한 장에는 누가 앉을까? 루시, 한순간도 의심하지 마. 루시, 난 이 정도 땅으로도 충분해. 사실 난 몇 년 동안 류머티즘을 앓지 않았어. 만약 류머티즘이 온다고 느껴지면 난 서 있을 거야. 자네 엄마를 하얀 리넨 옷을 입고 젖은 땅에 앉게 하면 어떨지 상상해봐. 그녀는 땅이 유난히 축축해 보이는 곳에 털썩 주저앉았다. 자, 여기 모두 편하게 앉았어. 내 드레스가 얇아도 갈색이라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을 거야. 앉아, 아가씨. 넌 너무 이기적이야. 자신을 충분히 내세우지 않는군. 그녀는 목을 가다듬었다. 자, 놀라지 마. 감기가 아니야. 아주 가벼운 기침일 뿐이야. 그리고 난 사흘째 기침을 하고 있어. 여기 앉아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5분 후 루시는 맥킨토시 방수포에 갇힌 채 비비 씨와 이거 씨를 찾아 나섰다. 그녀는 마차에 기대어 쿠션에 담배 향을 풍기고 있는 마부들에게 말을 걸었다. 햇볕에 그을린 앙상한 저문이 그 악당은 집주인의 이와 친척의 따뜻함을 담아 그녀를 맞으러 일어섰다. 루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비둘기 라고 물었다.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물론 그는 어딘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 그의 팔은 수평선에 4분의 3을 휩쓸었다. 그는 그저 어디인지 안다고 생각해야 했다. 그는 손가락 끝을 이마에 대더니 마치 눈에 보이는 지식에 정수가 흘러나오듯 그녀에게로 밀어넣었다. 더 필요해 보였다. 신부님들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는 무엇이었나? 도브 부오니 우오미니?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좋다고. 그 고귀한 존재들을 묘사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시가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다음 말은 우누피우 피콜로였는데 이는 두 분의 신부님 중 키가 더 작은 분이 당신에게 시가를 주셨나요? 라는 의미였다. 평소처럼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는 말을 나무에 묶고 팔로 차서 조용하게 만든 다음 차에 묻은 먼지를 털고 머리를 정리하고 모자 모양을 바꾸고 콧수염을 다듬고는 15초도 채 되지 않아 그녀를 안내할 준비를 마쳤다. 이탈리아인들은 길을 아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 마치 온 세상이 지도가 아니라 체스판처럼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체스판 위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말과 칸을 바라본다. 누구나 장소를 찾을 수 있지만 사람을 찾는 것은 신이 내린 재능이다. 그는 딱 한 번 멈춰서 그녀에게 아름다운 보랏빛 제비꽃 몇 송이를 따주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고맙다고 인사했다. 이 평범한 남자와 함께하니 세상은 아름답고 단순했다. 그녀는 난생 처음 봄의 기운을 느꼈다. 그의 팔이 우아하게 지평선을 스쳐 지나갔다. 다른 꽃들처럼 제비꽃도 그곳에 풍성하게 피어 있었다. 그녀가 보고 싶어 할까요? 내 사랑은 당신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물론이다. 신부님들이 먼저고 제비꽃은 그 다음이었다. 그들은 점점 더 빽빽해지는 덤불 속을 빠르게 나아갔다. 고제 가장자리에 다다르자 주변이 시야에 들어왔지만 덤불의 갈색 그물망이 시야를 산산조각 냈다. 그는 시가를 피우며 뻣뻣한 나뭇가지를 잡아당기는데 열중했다. 그녀는 지루함에서 벗어난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가지 작은 나뭇가지조차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저게 뭐죠? 그들 뒤편 멀리 숲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것이의 목소리인가? 그는 어깨를 쓱했다. 이탈리아인의 무지함은 때로는 지식보다 더 놀랍다. 그녀는 그들이 신부님들을 놓쳤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에게 납득시킬 수 없었다. 마침내 시야가 트이기 시작했다. 강과 황금빛 평원, 그리고 다른 언덕들이 구별되었다. 에콜로, 그는 소리쳤다. 바로 그 순간 당이 무너지듯 무너지더니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숲에서 굴러 떨어졌다. 빛과 아름다움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그덕이 제비꽃으로 뒤덮인 작고 탁 트인 테라스 위에 떨어졌다. 용기를 내. 그녀의 동행자가 이제 6피트쯤 위에서 소리쳤다. 용기와 사랑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발밑에서 땅이 가파르게 솟아올랐고 제비꽃이 시냇물과 개울, 폭포처럼 흘러내려 언덕을 푸른 빛으로 물들이고 나무줄기 주변을 소용돌이치며 움푹 팬 곳에 웅덩이를 이루며 풀밭을 푸른 거품으로 뒤덮었다. 하지만 다시는 그렇게 풍성하게 피어나지 않았다. 이 테라스는 아름다움이 솟아나 대지를 적시는 원초적인 온천, 샘터였다. 마치 수영을 준비하는 선수처럼 그 절벽 끝에 서 있는 신부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기대했던 신부가 아니었고 게다가 그는 혼자였다. 조지는 그녀가 도착하는 소리에 돌아섰다. 잠시 그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처럼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환한 기쁨이 비치고 꽃들이 푸른 물결처럼 그녀의 드레스에 부딪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위로 덤불이 꺾였다. 그는 재빨리 앞으로 나서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녀가 말을 하기도 전에 거의 감각도 느끼기 전에 누군가 루시, 루시, 루시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삶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그 광경을 배경으로 갈색 피부로 서 있던 바틀릿 양이었다. 다음 영상에서 제7장 이야기가 이어집니다.